네, 반갑습니다. 이전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수의사가 된 뒤로 어떤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기초 예방 분야에서는 어떤 분야에서 수의사가 지금 봉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2019년에 수의대에서 설문조사를 하였는데요. 이 설문조사 내용이 졸업 후에 희망하는 진출 분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물어본 결과, 예상대로 가장 많이 이제 진출하고 싶은 분야는 반려동물 임상이었습니다. 반려동물 임상이 56.6%로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그 뒤로 이제 대학 연구기관에 11.2%, 외국 수의사. 이번 강의에서는 제가 외국 수의사에 대해서 많이 언급은 안 할 것 같은데, 이제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 수의사 면허를 취득하여서 그 나라에서 수의사로서 이제 진출해 계시는 분들을 외국 수의사라고 부릅니다. 네, 그 뒤를 이어서 농장동물 임상이나 공무원, 민간 기업 등이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이 이제 통계를 보셨을 때 어떤 수의사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선 저의 이야기를 먼저 드리자면은, 저는 본과 1학년 1학기를 시작하면서 바로 수의 조직학 연구실에 학부생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우선 이 연구실에 들어가게 된 계기는, 제가 본과에서는 연구실에 학부생으로서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전에 들었는데, 기초 연구에서 어느 실험실이 활발하게 연구를 하고 있는지 선배들에게 이제 들은 결과, 이제 수의 조직학이 저에게 맞다고 생각해서 이 연구실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연구실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실험 실습도 해보고요. 네, 조직 분석이라든지 아니면은 웨스턴 블라 PCR과 같은 실험 기법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많이 해보았다면 해보았고요. 그리고 실험동물 학회와 같은 이제 학회 참석도 해서 직접 발표도 이렇게 해보고요. 그리고 포스터 발표도 해보고, 또 논문 작성을 다 마치지 못했지만 그래도 논문 작성을 네, 경험도 해보았습니다. 네, 그런 이제 저희 본과 생활을 이제 계기로 저는 연구직 수의사로서 진로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통계에서 보신 11.2% 안에 저는 들어가겠네요. 네, 그렇다면 이제 연구직 수의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연구직 수의사는 이제 주로 기초와 예방 수의학 분야에서 연구를 하게 되거든요. 네, 우선 기초 수의학에서는 생물학의 기초가 되는 연구 분야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특히 수의사로서는 실험동물 분야에 많이 이제 종사하고 계시고요. 그러한 연구를 하고 있는 기관을 대표적으로 소개를 드리면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그리고 기초과학연구원, 임상시험 수탁기관, 이제 컨택트 리서치 오거나이제이션이라 해서 CRO라고 우리가 줄여서 부르거든요. CRO 기관, CRO 회사라고 주로 부릅니다. 그리고 기타 제약 백신 회사의 이제 기술 개발팀에서 일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영장류를 통해 실험을 하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영장류 센터가 있고요. 그리고 기초과학연구원 RNA 산업 사업단에도 이제 수의사 분께서 이렇게 연구를 하고 계시는 사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물 이제 임상 시험 수탁 기관 CRO에서 동물 실험을 하고 있는 이런 사진들도 있고요. 다음으로는 예방 수의학 분야에서는 어떤 분야의 수의사들이 이제 연구직으로서 이제 종사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방 수의학에서는 검역과 방역, 역학 조사 등과 관련한 연구 분야에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보통 연구사나 연구관이라는 신분으로 이런 국가기관에 주로 종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 기관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농림축산검역본부라든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또는 식품의약안전처 등에서 종사를 하게 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최근에 구제역이나 아프리카 돼지열병, AI 등과 같은 질병에 대해서 이제 그 질병의 뭐 방역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로 담당하게 되는데요. 네, 그와 관련된 연구를 하게 되는 곳이 농림축산검역본부입니다. 그리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같은 경우에는 주로 식품의 유통, 수입, 수출에 대한 이제 검역 업무에 대해 이제 연구를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식품의약안전처, 우리 식품의약안전처라고 하면 식품이나 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고 그것들을 관리하는 기관이잖아요. 근데 이런 약품 중에서도
사람에게 쓰이는 약품과 동물용 약품이 따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업무 또한 이제 수의사의 전문 분야로서 수의사 분들께서 이런 식품의약안전처에서 네, 종사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학 내에서도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기도 한데요. 기초 예방 수의학을 전공해서 석사, 박사 과정을 거친 뒤에 다양한 학과로의 교수직으로 일하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특히 의학 계열, 간호대학 이런 곳에서의 기초 의학 계열에 많이 네, 교수직으로 계시는 수의사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우선 저희 수의과 대학 안에서 어떠한 이제 실험실에서 어떠한 연구를 진행하는지를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제가 이 소개한 것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본과에 가서 만약에 연구실 학부생으로서 이제 활동하고 싶다면 조금이나마 이제 참고를 할 수 있게끔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의 공중보건학 실험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연물질을 이용한 가축 항생제 대체 물질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가축 및 애완동물의 질병 치료제를 개발하기도 합니다. 또한 식용 및 식품에 있는 잔류 항생 물질의 검출 기법에 대한 개발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임상적으로 이제 소모성 질병, 돼지의 소모성 질병을 연구하고 양돈 농가에 어떻게 하면 돼지를 잘 키울 수 있는지 이런 컨설팅하는 네, 활동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축산 산업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의한 환경 오염을 저감하는 것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제 이런 임상적인 것 말고 기초 예방 수의학적으로는 병원체의 숙주 세포 내 침입 기전을 규명하고 병원체의 탐식 세포 내 탐식 후 거치는 탐식 경로라든지 병원체의 병원성 인자를 규명하는 네, 그런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다음으로는 수의미생물학 실험실에서 연구하고 있는 연구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감염병 예방용 OMV, 즉 아우터 멤브레인 베시클이라고 해서 세균에서 물질을 전달하기 위해서 분비하는 소포체인데요. 이 소포체에 어떤 백신 물질을 넣어서 이제 투여하게 되는 그런 것과 관련된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병원체의 이제 병 독성에 대해서도 네,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병원체와 숙주 간의 이제 상호 의존적 관계에 대해서도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수의산과학 실험실인데요. 이 수의산과학 실험실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임상 실험실로 분류되어 있지만 저희 학교의 연구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임상 분야의 연구 외에도 체세포, 줄기세포, 그리고 뭐 복제 수정란 이런 것들과 관련된 연구도 진행하고 있거든요. 네,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체세포와 줄기세포를 공여세포로 사용하여 복제동물을 생산한다든지 그리고 줄기세포를 검증하고 줄기세포를 이용한 복제수정란 생산 기법을 확립하고 줄기세포를 이용한 해기식 복제수정란의 유전자 분석 네, 과 관련된 연구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DNA 메틸레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DNA가 이제 부모로부터 내려온 이후에 생기는 DNA의 변화의 그 정도들을 조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조직 유래의 줄기세포를 분리하고 이것들을 구축하는 것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환자 유래의 중간엽 줄기세포 구축과 그것의 특성을 분석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수의 독성학 실험실이 있습니다. 수의 독성학 실험실에서는 천연물에 대한 양리 독성학을 네, 연구하고 있고요. 또 그 외에도 환경 독성학이나 신호 전달, 그러니까 그 물질의 신호 전달에 대한 연구도 하고 있고요. 또 양리 독성 유전체학에 대해서도 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생동물 질병학 실험실에서는 넙치와 비단잉어의 림포사이트 마커를 개발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무항류, 즉 턱이 없는 동물의 이제 항체 구조 분석을 이용해서 네,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항생제 내성균이 분비하는 소포체의 역할을 규명하는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수의 전염병학 실험실인데요. 이 수의 전염병학 실험실은 지금 제가 이렇게 적어두었지만 수의 바이러스학이라고 네, 저희 학교에서는 그렇게 지금 적혀 있는데요. 이제 수의 바이러스학 실험실에서는 인수공통 전염병으로 이제 관심 많은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조류에 대한 면역학적 연구를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닭에서 콕시디움병이라고 해서 이제
기생충성 질병인데 이를 억제하기 위한 천연 물질을 이용하고 백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수의해부 조직학 연구실인데요. 이 수의해부 조직학 실험실은 제가 이제 몸담고 있는 연구실이기도 한데, 저희 연구실에서는 뇌졸중 질환 모델을 직접 동물의 외과적 기법을 통해서 제작을 하고, 그리고 이런 뇌졸중 질환 모델에 효과 약물을 투여해서 그 약물이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그 약물이 어떠한 기전으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네, 실험실입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당뇨 질환 모델이나 허혈성 간 고암 모델 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효과 약물이 진짜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작용 기전을 확인하는, 그런 연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앞서 말씀드린 이제 수의 조직학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드렸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이 이제 수의 조직 해부학 분야이고, 또 제가 몸담고 있는 연구실이다 보니까 좀 더 연구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몇 가지 논문을 좀 가져와 봤어요. 제가 쓴. 네. 이 논문은 이제 뉴로사이언스라는 논문집에서 발표한 논문인데요. 네. 이 논문은 어떤 거에 대한 내용이냐면은, 이제 수술적 기법으로 뇌졸중을 일으킨 동물에다가 거세틴이라는 이제 천연 유래의 항산화제를 이제 투여를 했어요. 이 항산화제를 투여하였을 때 뇌졸중이 얼마나 치료되는지, 그리고 그 치료 기전이 이런 항산화와 관련된 단백질의 발현 조절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네, 밝혀보았습니다. 네, 이 일단 뇌졸중을 유발시키는 방법은 이제 수술적 기법을 통해서 우리 그 목동맥을 시작으로 해서 목동맥에 나일로 실을 주입해서 뇌에 있는 중간 대뇌 동맥까지 이것을 쭉 연장시켜서 중간 대뇌 동맥을 막음으로써 생기는 그런 허혈성이라고 부르거든요. 혈액이 부족한 원인으로 인해서 생기는 뇌졸중을 허혈성 뇌졸중이라 부르는데, 이러한 허혈성 뇌졸중을 유발시켰을 때 거세틴의 효과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서 이제 글루타메이트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 글루타메이트는 이제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이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을 과다하게 투여하면은 흥분 독성이 유발되는데, 이제 제가 신경세포를 직접 키워가지고 이 글루타메이트를 과량 투여해서 나타나는 흥분 독성에도 거세틴이라는 물질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네, 이 실험 결과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 이 보라색으로 염색된 이제 뇌 절편을 보시면 D1이라고 적혀 있는 이 사진을 보시면은 뇌의 한 부분을 절편해서 찍은 것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보라색으로 염색이 된 것이 신경세포로 염색한 것이에요. 보라색은 이 염료의 이름은 크레질 바이올렛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크레질 바이올렛은 신경세포만을 염색하기 때문에 이 신경세포가 얼만큼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실험 기법입니다. 네,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MCAO라는 수술 기법을 통해서 뇌졸중을 유발하였을 때 이렇게 한쪽 부분이 하얗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여기 하얀색 부분이 바로 이제 신경세포가 많이 사멸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옆에 코세틴을 투여했을 때 보시면은 이제 신경세포가 다시 많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코세틴이라는 물질을 투여했을 때 뇌졸중에서의 신경세포 사멸을 많이 억제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여기 지금 네모나게 조그만 네모로 표시한 이 부분을 확대하여서 현미경으로 보았을 때 이제 모습인데요. 여기 보시면 신경세포의 모양이 보통은 핵은 둥글하고 세포체는 이제 뾰족뾰족한 모양으로 우리 고등학교 생물에서 배우는 뉴런 그런 모양 띄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뇌졸중이 유발되게 되면은 이러한 신경세포의 신경세포체가 쭈그러들게 되고 핵도 마찬가지로 쪼그라들어요. 근데 이러한 현상이 거세틴을 투여했을 때 많이 완화됨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그 세포 내에 존재하는 사이오레독신이라는 항산화와 관련된 단백질을 이제 여기에다가 형광을 붙여가지고 이 단백질이 반짝반짝 형광으로 빛나게끔 해서 그것을 촬영해 보았는데요. 이제 그
그 뇌졸중을 유도하였을 때는 이러한 단백질의 발현이 거의 관찰되지 않다가 코세틴을 투여했을 때 그 발현이 다시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던 실험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제 그 커세틴이라는 물질이 뇌졸중에 효과가 있고, 그리고 그러한 효과를 나타내는 기전이 이 사이오레독신이라는 단백질의 발현 조절을 통해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이번에는 그 당뇨병 아시죠, 여러분? 이자의 인슐린이 이제 분비되는 것이 문제가 돼서 이제 혈당 조절을 잘 못해서 일어나는 그 질병이잖아요. 혹은 인슐린이 그 세포로 이제 수용체와 반응을 해서 혈당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 수용체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생기는 이제 당뇨병이 이제 뇌졸중과 합병증으로 일어났을 때 그 뇌졸중의 손상 정도가 더 심화가 되고 그 심화되는 기전을 이제 밝혀낸 내용입니다. 이 논문은 뉴로사이언스 레터라는 논문집에 이제 출판을 하였고요. 네, 이 히포칼신과 파브알부민이라는 두 단백질이 있는데 이 단백질은 세포 내에 있는 칼슘의 농도를 조절해서 이제 세포 내 칼슘 농도를 이제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단백질인데 이 단백질들이 이제 당뇨에서는 감소하고 그리고 당뇨와 뇌졸중 그 이제 뇌졸중에서도 물론 감소하지만 당뇨와 뇌졸중 합병증에서는 더욱더 많이 감소함을 이제 확인한 논문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까 크레질 바이올렛이라는 실험과 비슷하게 TTC 염색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뇌를 각각 절편을 내어서 염색을 해보았는데요. 여기서 빨갛게 염색이 된 부분은 신경세포라든지 여타 다른 세포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반면에 하얀색으로 염색되지 않은 부분은 신경세포와 다른 세포들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다시피 물론 뇌졸중이 유발되었을 때 신경세포나 여타 다른 세포들이 사멸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당뇨가 같이 합병증으로 유발된 동물에서는 이렇게 그 손상된 부위가 더욱더 커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렇게 당뇨와 뇌졸중 합병증에서 뇌 손상이 더 크게 일어나는 것에 대한 기전을 한번 확인해 보았는데요. 물론 다양한 기전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히포칼신과 파브알부민의 발현 정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았는데, 물론 그냥 뇌졸중을 유발하였을 때도 이러한 두 단백질의 발현이 감소하였지만 당뇨를 유도하였을 때 그 당뇨와의 합병증 때문에 더욱더 많이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이는 이 실험 기법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뭐 바이러스를 검출할 때 쓰는 PCR 기법이에요. 이 PCR 기법을 통해서 미량의 DNA를 검출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 DNA를 검출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 결과를 토대로 이제 히포칼신과 파브알부민의 발현이 더욱더 감소함으로 인해서 이제 당뇨와 뇌졸중 합병증에서 이런 심화된 뇌 손상이 일어난다는 그런 기전을 밝혀내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수의 생화학 실험실인데요. 수의 생화학 실험실은 생리 활성 물질과 질병 대사와의 상관성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리고 또 이런 항체 IgY라는 이 항체를 이용한 동물 항병성을 이제 연구하기도 하고요. 또 세포 사멸 작용의 기전과 단백질의 발현 차이를 규명하는 그런 연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또 수의 생리학 실험실에서는 염증성 대장염의 발병과 치료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대장암의 발병 기전과 바이오마커 탐색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염증 및 대장암의 상관관계 규명 및 바이오마커를 이용한 치료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요. 또 비만에 대한 비만과 장과의 상관관계, 그리고 비만과 이제 피부 질환에 대한 이제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수의 양리학 실험실에서는 이제 유전자 조작 실험 동물 모델을 이용해서 질병 치료 신약 후보 개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람 및 동물 탈모 치료와 양모 촉진 기능성 제품을 개발하기도 합니다. 또한 피부에서 이제 아토피 치료에 대한 제품 개발 연구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해파리를 이용해서 이제 심순환기 질병 치료제 개발 연구를 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내분비 교란 물질의 인간 대사성 질환에 미치는 영향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수의 기생충학 실험실에서는 아메바성 수막 내염 백신을 위한
유전자 및 벡터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파울러 자유 아메바 감염에 있어 인플라마이솜 유전자 탐색 및 기능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원성 이제 아메바의 병인 기전과 숙주 방어 면역을 연구하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별이 가능한 진단 스트립을 개발하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말라리아도 마찬가지로 신속 진단 키트를 개발하고 있다고. 네, 이렇게 연구직 수의사가 되기 위해서 저는 학부 과정 중에 연구실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연구실은 전부 여기에 기초 수의학과 예방 수의학에 해당하는 실험실에서 이 연구를 주로 설명을 드렸거든요. 네, 그 외에도 임상 수의학에 대한 연구를 알고 싶으시면은 학과 홈페이지에 또 자세히 나와 있으니 한번 참고로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학부 과정 중에 연구실 경험의 장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제 학부 정규 과정에도 물론 실습 실험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과목마다 실습 실험이 있지만, 그 외에도 자기가 실습 실험을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실습 실험은 사실은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실험은 아니에요. 왜냐면 실험 기구라든지 시약들이 있어야만 실험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실험 실습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 이 학교 수의과 대학 내의 연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기초과학에 필요한 실험 실습 수업도 외에도 다양한 실험 기법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좀 더 심화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실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부담이 되지 않게 좀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실습 과정에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직접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연구실에서 직접 만약에 실험을 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할 수 있으니까 네, 한번 연구실 경험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연구 분야의 교수님이나 선배님들과 가까워질 수가 있어요. 우선 여러분들이 교수님을 뵐 수 있는 시간이 수업 시간이나 실습 시간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런 자기가 직접 가보고 싶은 연구실에서 학부생으로서 있으면 교수님을 자주 뵐 수 있고, 그리고 그 연구 분야의 선배님들과도 직접 만나는 일이 많아서 조언을 듣기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연구 분야에서 어떤 곳에 진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사실은 본과 1학년 때까지, 2학년 때까지만 해도 거의 몰랐는데, 이제 교수님의 조언이나 아니면은 또 선배들의 조언을 통해서 이런 곳에도 이제 진출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거든요. 네. 다음으로는 연구자로서 사실 가장 필수는 논문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 논문은 뭐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려면 이제 실험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실험을 하게 되면 실험 결과가 나오게 될 텐데, 그 실험 결과를 이렇게 논리적으로 논리 정연하게 어떻게 우리가 실험을 했고 그 실험 결과가 이렇게 나왔고 이 실험 결과는 이러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이렇게 논리 정연하게 적어두는 것이 이 논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논문은 사실 연구자의 업적을 평가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논문은 거의 대부분 영어로 작성이 돼요. 물론 국내 이제 저널에 출판하게 되는 논문도 있지만, 이제 대부분의 외국 저널이라든지 또 일부 국내 저널에서는 영문으로 논문을 작성하는 것을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논문에서만 사용되는 뭐 특정한 어휘라든지 문장 구성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제가 바로 그냥 자기가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논문을 작성하게 되면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처음부터 배워야 되는 느낌이 있는데, 이제 이것을 미리 학부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으면은 대학원에 가서도 논문을 좀 더 수월하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각종 학회나 세미나 등에 참여하고 발표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각종 이제 학회라 하면은 이제 비슷한 분야의 연구 종사자들이 각자의 연구 성과를 공개 발표하고 이러한 과학적인 타당성을 검토하고 논의하는 행사입니다. 네, 그래서 학회나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이에요. 학회를 등록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학회 포스터를 제작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연구실에 이렇게 소속되어 있지 않는 한 참여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연구실에 이제 학부생으로서 있으면 연구실에서 자기가 수행한 실험을 통해서 그 결과를 정리하고 발표까지 하는 과정을 학부생 때에도 경험할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학회 발표에 참가하게 되면은 그에 따른 장학금도 이제 주어질 수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장학금을 이제 받아보기도 하였고요. 저도 이제 실험동물 학회나 이제 대한수의학회, 아시아수의해부학회 등 이제
여러 학회에 가서 이제 발표도 해보았거든요. 이런 발표하는 경험도 제 생각에는 이제 연구자로서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연구직 수의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긴 하는데 저는 이제 시간 순서대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뒤로 밀렸는데요. 바로 석사 및 박사 학위입니다. 우리가 아까 수의학과를 졸업하게 되면은 DVM, 즉 수의학사 학위를 받게 되는데요. 이 수의학사 학위만으로는 연구직으로서 종사하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기관이나 회사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이제 요구하기 때문에 이런 석박 학위는 꼭 필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시면은 필수 사항에 전공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라고 적혀 있죠. 이거는 제가 그냥 인크루트 같은 그런 사이트에서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이걸 하나 따와 봤는데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석사, 박사 학위를 하려면 이제 우선 대학원에 입학을 해야겠죠. 대학원에 입학을 하는 경우는 크게 자기 학교 안에서 한다든지 학교 밖에서 한다든지, 네. 즉 경상대학교에서 석박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학교에서 석박을 한다든지 그 둘 중에 하나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자기가 원하는 연구실과 우선 컨택을 먼저 해보시는 게 중요해요. 교수님들과의 어떤 좀 상호작용도 잘 맞아야 되고, 네. 자기가 원하는 또 분야를 잘 찾아보아야겠죠. 네. 그리고 이제 대학원 입학 시험과 면접이 있습니다. 이건 또 학교마다 달라요. 어떤 곳에서는 면접만 볼 수도 있고, 어떤 곳에서는 시험도 같이 볼 수도 있고. 네. 이런 이제 과정을 통해서 대학원에 입학을 하게 되면은 연구실 내에서 필요한 실험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논문도 작성하고, 대학원 수업을 듣고 또 세미나 발표도 진행해야 되고, 졸업 논문 제출하고 발표까지 하게 되면은 이제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하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필수 과목을 일단 이수해야 합니다. 몇 학점 이상. 우리 지금 예과에서도 똑같이 교양 과목을 몇 학점 이상 들어야 다음 학년으로 넘어갈 수 있듯이 필수 과목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대학원 종합시험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대학원을 졸업할 때 논문만 제출하는 게 아니라 종합시험, 자기의 전공과 관련된 내용의 시험을 합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논문 제출 및 발표가 있는데요. 이 논문 제출은 아무 저널에나 논문을 제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사이언스 사이테이션 인덱스 SCI라고 해서 논문집의 급을 나누는 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 SCI급의 논문에 출판을 해야 됩니다. 그 논문을 출판해야 되는 논문 수는 석사 과정이냐 박사 과정이냐에 따라서 다르고요. 또 학교마다도 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석사 박사 학위를 네, 마치게 되면 수의학 석사 또는 수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취직하고자 하는 기관을 찾는 게 저는 처음에는 굉장히 낯설고 어려웠어요. 수의사는 어디서 이렇게 자기가 취직할 수 있는 곳을 찾을 수 있는지. 저희가 보통 취직을 한다고 생각하면은 그냥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찾아보잖아요. 물론 구인구직 사이트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거는 광고는 아니지만 사람인이나 인크루트 워크넷 등과 같은 다양한 구인구직 사이트를 또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정보, 제가 이런 논문을 썼고 제가 이런 걸 전공했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신의 정보를 사이트에 올려서 이 회사에서 자기에게 이제 연락이 오게 하는 그런 방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의사 관련된 여러 가지 단체나 이제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대한수의사회나 데일리벳이라고 해서 데일리벳은 이제 수의사 언론 기관입니다. 이 수의사 언론 기관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구인구직, 수의사 구인구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임상수의사 구인구직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지만 찾아보시면 영구직 수의사도 구인구직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국가 연구기관에 취직하고 싶다. 그러면은, 국가기관에서는 항상 어떤 공시를 할 때 그 공시에 대한 서류를 알리오라는 홈페이지에 업로드를 해야 하거든요. 이 알리오 사이트에서도 한번 찾아보면은 국가기관의 채용 현황을 알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고, 아, 수의사가 이런 기관에서도 일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한번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마지막에는 이것도 좀 나름 중요한데요. 선배들의 취직 현황을 잘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런 기초과학 분야, 기초수의학 분야에서 지금 종사하고 계시는 선배님들의 조언을 듣고 아, 이런 곳에 나도 일을 하면 되겠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가장 현실적으로 취직과 관련된 정보를 알 수 있고 또 취직 준비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밥 한 끼 하면서 술 한잔 하면서 이렇게 취직 준비 사항들을 들을 수 있는 거죠. 네, 다음으로는 이제 연구자로서 수의사가 어떠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이제 모든 연구는 거의 대부분 이제 특히 임상과 관련해서는 인간과 이제 관련되어 있고 결국에는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실험이 귀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이 수의학은 의학과 비슷한 분야를 이제 전공을 한다는 점에 있어서 그 장점이 될 수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기초의학 과목인 생화학과 생리학 등 생명과학을 학부 과정에서 배우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기초과학과 임상을 연결하는 역할이 가능하고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양리학, 병리학, 해부학 등 이제 기초의학에 대한 지식이 잘 갖추어져 있고 전임상 시험에 있어서 필수적인 기초의학 실험이 가능합니다. 수의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뭐 웨스턴 블랏, PCR 이런 것들과 관련된 이제 생화학적 분석 기법 그리고 뭐 부검이라든지 생검 그리고 조직 제작 조직 그러니까 샘플을 제작해서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그런 과정들 이런 기초의학 실험이 수의사는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연구자로서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실험 동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셨다는 점입니다. 생물학과 의학 연구에 있어서 실험 동물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필수적이에요. 왜냐하면은 요즘에는 뭐 세포 실험도 있겠지만 이 세포 실험만 가지고는 어떤 명확한 생화학적인 기전을 이렇게 밝혀내기는 어렵거든요. 항상 이제 동물 실험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실험 동물은 이제 꼭 필수적인데 이런 실험 동물에 대한 생리학적, 병리학적, 해부학적, 수의학적 이런 전문 지식들을 갖춘 인력이 바로 수의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험 동물을 관리하는 시설에서는 법적으로도 수의사가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실험 동물에 대한 투여와 수술에 있어서도 거의 유일한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타 다른 전문가들에 비해서 실험 동물에 대한 투여와 수술은 오로지 수의사만이 이제 할 수 있겠죠, 당연히. 네. 다음으로는 영구직 수의사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제가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저도 사실 아직은 이런 연구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기보다는 학생의 입장이어서 제가 확실히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제 여러 가지 매체에서도 이제 알려져 있는 영구직 수의사와 관련된 것들의 이제 현황이나 미래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우선 이제 임상 시험 수탁 기관의 현황을 보시면은 우선 우리나라 시험 수탁 기관 즉 CRO 기관은 아시아에서 2위의 규모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국내 CRO 기업들은 계속 이제 그 규모가 커지고 있고 5년 동안 매출이 27%나 증가했다는 기사도 지금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임상실험 대행 시장 전망을 보시면은 2020년까지 굉장히 많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고 앞으로도 증가할 전망이라고 이제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상시험 수탁기관에서는 많은 이제 수의사들이 이제 종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연구직 수의사의 미래가 그래도 좀 밝은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다음으로는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실험 동물에 대한 동물 윤리가 굉장히 어, 이제 강조가 되고 있는 시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어, 그 점점 이제 동물에 대한 이제 인간에 대한 윤리를 넘어서 동물에 대한 윤리가 점점 이제 강조되고 있는 이제 사회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한 규칙도 이제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실험 동물에서의 동물 윤리라고 할 수 있는 3R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리파인먼트, 그러니까 동물의 스트레스와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이제 실험을 하자라는 의미에서 리파인먼트가 있고, 그리고 과학적인 통계 기법 사용하고 또 실험을 너무 많이 중복하는 것을 감소시켜서 동물의 희생을 이제 줄이는 리덕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비트로 실험이라고 하면은 이제 생체 내에서 하는 것을 인비보라고 하고 세포 내에서 하는 것을 보통 시험관 내라는 뜻인데요. 이 보통 시험관 내라고 하면 세포 내를 의미합니다. 대부분. 그래서 이 인비트로 실험 등의 대체 수단을 이용해서 동물 실험을 줄이는 리플레이스먼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또 오가노이드라고 해서 여러 가지 세포들의 이제 유기체를 만들어서 실제 살아있는 이제 개체 안에서의 어떤
대사나 뭐 생화학적인 뭐 반응이 똑같이 일어나게끔 오가노이드란 어떤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실험을 대체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3R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이제 동물 실험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만큼 거기에 대한 이제 수의사의 역할도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수의학과에 입학한 이후로 예과 생활, 그리고 본과 생활, 또 졸업에 이어서 수의사가 되는 과정까지, 그리고 수의사가 된 이후로 기초 예방 수의학 분야에서는 어떤 분야에서 수의사들이 이제 진출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진출을 위해서는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제가 아무래도 학생 신분이다 보니까 이런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다 보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후배 여러분들께서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참고로 해서 진로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선후배 입장으로 이제 만나서 같이 한번 네, 즐겁게 이야기하는 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